안녕하세요. 홈스쿨데디입니다. 얼마 전에 자녀를 중국으로 유학 보낼지 아니면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야 할지 고민이다라고 말하는 부모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유학 알선 업체에서 주관하는 설명회를 다녀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설명회에서 만약에 금융이나 아니면 문화 같은 소프트웨어를 지향하면 미국으로 자녀를 유학 보내고 기술, 제조 쪽에 관심이 있으면 자녀를 중국으로 유학 보내라 이렇게 권했다네요.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하죠. 그런데 이 유학 알선 업체들은 종종 이 회원 모집을 위해서 좀 극단적인 말을 서슴지 않고 상황을 너무 단순하게 몰아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분들은 학교 교육에는 희망이 없다. 한국에선 답이 없다. 입시는 프랑스식 바칼로레아로 해야 된다. 이런 말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이를 미국으로 또는 중국으로 유학을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심지어는 그 과정에서 아니 친자식인데 한국에서 계속 가르칠 거냐? 이런 식의 협박도 한다는 거예요. 글쎄 그게 좋은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교육 전문가가 아닌 까닭에 이래라 저래라 답은 할 수는 없는데요. 그래도 이제 새 아들을 키우면서 발로 뛰면서 제가 배운 게 좀 있으니 그걸 오늘 좀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중국과 미국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역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일본, 미국. 오늘은 제가 약간 강의 스타일이죠? 이해해 주세요. 자, 중국은 이때는 이제 청나라죠. 아편 전쟁에서 진 청나라는 그 전쟁의 의미를 축소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집권 세력들은 이런 식으로 위안을 했죠. 영국의 무기가 좀 앞섰기 때문에 전쟁에서 영국이 이긴 했지만 그래도 승자는 중국이다. 영국의 문물이 좀 앞섰지 모르겠지만 중국의 문화는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풍부하다. 이런 식의 자기 위안을 한 거죠. 이 중국으로부터 아편 전쟁의 소식을 들은 조선은 서양 별거 아니야. 이렇게 오판을 합니다. 그리고 쇄국 정책을 선택하죠. 반면 일본은 좀 달랐습니다. 이미 이 네덜란드 상인들하고 교육을 하고 있던 일본은 아편 전쟁의 소식 그 의미를 네덜란드 사람을 통해서 듣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네덜란드 사람들은 영국의 입장을 좀 더 반영하겠죠. 영국인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크고 강한 나라 중국 막상 붙어보니 별거 아니더라. 종이 호랑이더라. 일단 중국이 이렇게 우리한테 무너졌으니 이제 아시아 전체 시장은 우리 밥이다. 그래서 유럽 여러 나라들이 아시아 진출을 꿈꾸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되죠. 일본은 경각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서양 세력에 들어왔을 때 기꺼이 이제 개항을 하고 항구를 열고 교육을 시작하면서 신문물을 받아들이려고 하죠. 때마침 이제 일본의 정국이 바뀌면서 일본의 신흥 세력들이 메이지 유신을 일으켰고요. 그걸 통해서 일본은 아시아에서 약진을 하게 됩니다. 유럽 열강들이 아시아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동안 아직 미국은 그럴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미국 그 넓은 땅 자체를 통치하는 게 가능해지고 정비가 되고 또 기술이 발전하면서 증기로 움직이는 철제 함선, 그러니까 군함을 만든 거죠. 이 군함을 타고 태평양을 가로질러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시아 시장이 큰 먹거리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태평양을 가로질러 오다가 처음 만난 아시아 국가하고 교역을 시작합니다. 그 나라가 바로 일본인 거죠. 그래서 일본이 미국과 만나는 것을 계기로 메이지 유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일본과 미국은 이때부터 굉장히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아시아의 맹주가 되고 싶었던 일본, 그리고 아시아에서 한 몫을 챙기고 싶었던 미국은 서로 급격하게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가스라, 테프트, 미략 같은 사실 나쁜 짓도 해요. 일본의 가스라와 미국의 테프트가 서로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미국은 필리핀을 먹겠다. 일본은 대한제국을 먹겠다. 이때 우리 서로 비난하지 말자. 이와 같은 비밀 약속, 미략을 하게 되는 거죠. 청나라가 무너지고 국민당이 집권을 했지만 이 중국의 국민당은 기본적으로 기득권 세력 위에 기반한 정권이라서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또 당시 이 중국은 대외적으로는
중일 전쟁을 겪고 있었고 대내적으로는 국민당과 공산당이 합작도 했다가 내전도 겪었다가 이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거죠. 국공내전, 즉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의 내전 끝에 승리하고 실권을 장악한 마오쩌둥. 초기에는 토지개혁을 해서 이 농업 근대화를 이루려고 했고요. 또 대약진 운동을 통해서 공업화도 시도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중앙 집권 정책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대기근이 찾아옵니다. 무려 4천만 명이 굶어 죽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 바람에 책임을 지고 실각을 했다가 자기 후임자들이 자기를 비판하자 문화대혁명을 또 일으킵니다. 그래서 마오쩌둥은 다시 복권을 하죠. 이게 이제 70년대까지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사실상 후퇴하게 되죠. 문화혁명을 통해서 실권을 장악한 마오쩌둥. 하지만 그도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1976년에 마오쩌둥과 저우언라이 이 두 사람 실권자가 죽습니다. 그리고 권력 공백이 생기죠. 1978년에는 이 문화혁명 기간 동안 마오쩌둥에게 밀려서 완전 지방으로 쫓겨났던 덩샤오핑이 다시 돌아와서 정권을 장악합니다. 그는 개방개혁 노선을 추구했는데요. 일본도 방문을 했고 그리고 이 유명한 흑묘백묘론이라는 걸 설파합니다. 말은 이런 거죠. 검은 고양이건 흰 고양이건 쥐만 잘 잡으면 된다. 그럼 고양이로 충분한 거지. 그래서 공산주의, 시장 노선 다 괜찮아. 인민들이 잘 먹고 잘 살 수만 있으면 돼. 라고 하는 개방개혁 노선을 선택하는데 그 이후에 중국은 지금 거의 한 40년 가까이 어마어마한 경제 성장을 이뤄낸 거죠. 중국의 경제가 성장하면서 미국하고 중국의 관계는 가까워졌다가 좀 멀어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2001년 미국의 주선으로 중국은 WTO에 가입하죠. 그 이후에 해마다 2자릿씩 수출이 증가하고 있고 또 경제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미국의 이익 때문에 시작이 됐는데 중국이 너무 커지니까 이제 미국도 경계를 하고 있는 거죠. 2010년 중국의 GDP는 일본을 추월했고요. 2018년에는 중국의 GDP가 일본 GDP의 3배가 되면서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잖아요. 열심히 미국을 쫓아가던 중국은 이거 이상하다. 미국식으로 쫓아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 주도식 경제개발 모델이라는 것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이게 이제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단순한 경제전쟁을 넘어서 이념전쟁 또는 미래를 지배할 헤게모니 전쟁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2016년 시작된 트럼프 정부는 시작부터 노골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무역전쟁이 일어나기도 했죠. 2015년 국가주석이 된 시진핑이 자기 나름의 이 경제 또 국가 개발 모델을 이제 제시하기 시작했는데 그걸 보면서 미국이 좀 못마땅했던 거죠. 그 전까지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 금융위기 이런 내외부적인 문제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다 이제 돌아보니까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중국 때리기를 시작한 거죠. 급기야 이제 2018년에는 관세를 어마어마하게 부여하면서 미국과 중국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긴장 관계를 리더 중심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중국의 주석은 5년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례상 10년 연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시진핑이 이 중국의 헌법을 바꿨습니다. 이연임 초과 금지 규정이 있었는데 이걸 삭제한 거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시진핑은 장기 집권 또는 세게 말하면 독재의 길을 열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동아시아 시대, 이 스트롱맨 시대가 열린 거죠. 잘 보세요. 러시아의 푸틴, 일본의 아베,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 그리고 저 아래쪽에 내려가면 필리핀의 두테르테, 북한은 김정은. 이거 장기 집권에다가 막가파식 리더들이 5명이나 아시아권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미국이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자, 시진핑의 경우는요, 만약 이 무역전쟁에서 뒤로 물러나면 리더십을 의심받게 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공들여서 만들어 놓은 장기 집권의 토대 사용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반면 미국은 어떻게 되느냐? 2016년 집권한 트럼프, 이 트럼프 정부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중국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미국 제일주의,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웠죠. 그러다 중국이 중국 제조 2025를 발표합니다. 어라? 쟤네들이 경제가 커지더니 이제 세계 최고가 되겠다고? 그건 못하지. 그래서 이제 미국이 전면적으로 대중 무역 거의 2,5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럼 뭐 260조 원? 뭐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 관세를 세게 부과한 거죠. 트럼프의 경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개인적인 정치 위기가 있잖아요. 뭐 성추문도 있고 러시아를 뭐 끌어들여 가지고 대선에 뭐 조작을 했네 어쩌네 말이 많습니다. 이때 대중 무역 전쟁을 통해서 승기를 잡으면 연임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의 시진핑, 미국의 트럼프 서로 정면 충돌했는데 쉽게 물러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자녀를 중국에 또는 미국으로 유학을 보낸다? 만약에 충분한 준비 없이 그렇게 하시면 자칫 우리 아이의 미래를 이 두 나라의 외교에다가 맡겨버리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현명한 선택이 아닌 거죠. 이 자녀 교육이라는 거는 단계가 있잖아요. 3단계로 보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1단계는 자녀의 적성과 재능을 알아보는 거. 2단계는 자녀의 특성 그리고 이 직업 세계의 변화되는 모습을 감안해서 이 자녀의 진로 방향을 결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3단계에서는 이 진로 방향에 따라 국내외 교육기관을 한번 쭉 살펴보고 가장 적합한 데에 아이를 맡기는 것 또는 그 적합한 교육기관을 활용해서 아이를 성장시키는 것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충분한 준비 없이 3단계로 뛰어들어서 자녀의 유학 결정을 하시면 좋아하는 거는 교육 장사꾼들밖에 없어요. 부디 심사숙고하시고 오늘 정보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뵙도록 하죠. 안녕히 계세요.